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의당 경북도당에게 듣는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 MC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천집장.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정의당 아바타 경선 때 네네. 패배했던 천집장입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정의당 대구시당 경선, 네, 그리고 경북도당 경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바타 토론을 했었는데 네, 대구시당 경선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창원 인디공호삼 대표가 조명래 후보 네, 역할로 패배했죠.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천용길 편집장이 장태수 후보 네, 역할을 했는데 장태수 후보가 이겼어요. 제가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1승을 하긴 했는데 네, 경북도당 위원장 네, 후보 아바타 토론에서 그렇죠. 네, 제가 졌습니다. 엄정의 후보. 역할을 맡았고 제가 네. 박창호 후보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예, 굉장히 이제 그때 각 캠프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는 네, 꼴사나운 네거티브 캠페인이 네, 남발되었지만 근데 들으신 그 정의당 당원분들은 굉장히 재밌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경기 고양 쪽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당원이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삼선 기초의원을 고양시의원을 하셨던 김혜련 네. 의원. 네. 김혜련 의원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신 건 아니고 네. 그 지인이 네. 저에게 정말 배를 잡고 굴러다니면서 들었다. 네. 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충 네, 그런 아바타 경선이었습니다. 제가 정의당 중앙당 당직자에게 전화도 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수민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없겠냐. 네. 김수민을 섭외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싶다. 근데 네.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번호도 가르쳐 줬는데. 내가 못 받았나? 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정의당 그 경선 특집 방송 때문에 연락이 최근에 잘 되지 않던 네. 정의당 당원들에게도 연락을 받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아바타를 자처해서 결국 당선시킨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기억이 나요. 1966년 6월생. 그래서 666이라고 네. 표현했던, 네. 지금 이제 포항에서 또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까지 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의당 경북도당의 박창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창호입니다. 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때 뭐 사실은 제가 누가 당선되든 뭐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네. 그래도 제가 아바타를 맡았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별로 아바타 같지 않았나. 그래 사실은 이제 박창호 당시 후보를 잘 대변하는 아바타였다기보다는 엄정의 상대 후보를 잘 공격하는 그렇죠. 깎아내리는. 네, 아바타라기보다는 저격수였던. 네, 혹시 그 방송은 뭐 들어보셨죠? 대충 조금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나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겸 네. 이제 경력 얘기를 하다가 사실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운동가 출신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노동운동 경력이 있었던가요? 라는 저의 질문에 네. 천용길 편집장이 허위 답변을 제가 네.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비겁하다. 그렇죠. 노동운동을 네. 이렇게 맨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는 좀 다른 네네. 노동단체, 네. 포항 노동자의 집이라고 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네.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그런 역할이 대부분 이제 민주노총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정당 활동으로 네. 좀 들어갔던. 그러면 아마도 그 노동자의 집은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전노협, 네네. 전노협이 막 뜨고 할 무렵인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가 있더라도 이제 그걸 좀 지원하고 도와주고.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개별 노동조합의 어떤 실무 역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할 때였고,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제 노조를 만들거나 뭐 상담하고 하는 역할들을 네. 네. 했었고, 그냥 노동조합 그 활동하고는 좀 다른. 좀 다르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야말로 본격적인 노동운동이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노조 운동과 노동 운동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노동 운동의 하위 범주가 노조 운동인 노조운동이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될 뻔하다가 말았는데 묻혀버렸죠. 네, 묻혀버렸는데 산호맹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맞나요? 예, 그렇죠. 이제 산호맹 활동을 네. 몇 년간 했죠. 몇 년간 하고 이제 해산할 무렵까지 네. 이게 뭐 산호맹은 사실상 해산한다고 공식적인 선언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네. 흐지부지 됐는데 92년 4월 29일 날 지도부가 네네. 거의 다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재건을 하려는 노력을 조금 몇 년간 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같이 활동을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흐지부지 돼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돼버렸죠. 결과론적으로. 그때 이후에 92년 이후에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시다가 그렇죠. 검거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94년도에 그때 박창호 위원장님 또 검거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산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동지애들에 대해서 이제 외람된 표현이기도 한 거 잔당이라고 해야겠죠. 그 잔당 소탕. 네. 거기에 이제 걸려들어서 네네. 뭐 결국은 이제 구속되는 네. 뭐 그런 일이 있어서 한꺼번에 이제 7명이 이제 포항 요 경주 지역에서 네. 7명이 한꺼번에 구속됐고 아하. 다행스럽게도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징역은 얼마 안 살았어요. 한 넉 달 반. 네. 1심에서 나왔고. 네. 이게 이제 만약 초기에 잡혀들었으면 네. 징역 좀 오지게 좀 살 수도 있었던. 네.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고. 네. 그 마지막 그 잔당 소탕까지 피었더라면 네. 더 운이 좋았을 텐데 네. 그 정도 운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좀 산호맹 조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물론 대구도 있었습니다만 네. 포항이 이제 공단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다수 있었고 이제 네. 경주도 좀 있었고. 네. 그 공단이 좀 큰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 옛날에 이제 비합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뭐 경주라든가 이런 데 많이 네. 내려왔던 뭐 야사입니다만 그 네. 인민노련이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네.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경주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그렇죠. 뭐 그런 다큐멘터리에. 네. 거기에서 이제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네. 그게 이제 포항이나 울산이나 근처에 있었고 어떤 경주가 보안상으로 좀 그런 대로 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봤던 지역이라. 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논쟁이 좀 되긴 했는데 산호맹은 어떤 성격의 조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당사자로서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대로 잘 알지 못하거나 논란만 좀 분분하기도 했었는데. 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예. 또 거기에 동의를 했던 거고, 이제 사회주의라 이야기했을 때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넓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시절에 바로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식 어떤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건 아니고, 네. 사회주의 하나의 노선을 못 받기보다는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네네. 그 사회주의를 그때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부분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 중에서는 네. 그럼에도 사회주의가 인류가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네. 끊임없이 이제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도 많이 있었죠. 구소련이 무너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식의 어떤 그 사민주의 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네.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 이런 말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했던 그러면서 아직 그 정리를 제대로 좀 못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하고 또 이제 뭐 활동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그렇죠. 거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 말씀하신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것도 이게 전위 정당인지 합법 대중 정당인지 이것도 아마 구성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전위정당을 지향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합법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또 전환을 하고 네네. 그거는 이제 인민노련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렇죠. 한국사회주의 노동당을 띄우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네. 오히려 산호맹은 그보다 좀 일찍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운데 네. 꼭 공안 당국이 잡아가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빨갱이 사냥하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호맹 저는 그렇게 봐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은 냉전도 붕괴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동시에 운동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파쇼 독재의 나머지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미 우리 사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진입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정리가 사실 잘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과도기, 이행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 그냥 여기 뭐 체제 전복 세력인가?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재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산호맹 문제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네. 그 당시 상황을 잘 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좀 그렇죠. 쉬울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뭐 민족주의 독립운동 진영이라든가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이라든가 이 목표는 조국 해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국 해방을 위해서 좀 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사상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당시에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투쟁의 방법이었고 이걸 채택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80년대 당시에도 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자, 그 산호맹 얘기는 인트로로 네. 예, 이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분이- 지금 산호맹 네. 이야기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걸로 좀 길게 방송에서 해달라는 그런 리플도 있긴 했었는데 네. 뭐 산호맹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 조직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시간 나면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창호 위원장님은 당시에 사회주의 당 건설을 하려고 했던 산호맹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온 정의당의 네, 경북도당 위원장이시죠. 자, 요번에 어쨌든 또 승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위원장으로서의 계획 이전에 자신의 경선 승리 비결. 나는 이래서 이겼다. 그래서요, 뭐 경선에 승리한다는 부분들이 네. 어깨가 무겁다. 네. 그러니까는 경선에 어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좀 앞서고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들이 저를 그래도 뭐 가만수 이상이 선택해 주었지만 또한 그 엄정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변화와 혁신, 네네. 네.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또한 당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요구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또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변화 혁신을 이제 그 화두 자체는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박창호 1이 박창호 2가 돼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이것을 스스로 달라지게 하겠다. 이런 뭐 혹시 결심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정의당은 이제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네. 절대적 소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당비내는 당원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정당으로서 그야말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이거보다 최소한 10배, 20배 더 커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그 외형적으로 키우는 거. 외형적으로 키우면서 또한 내실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되는 게 이제 숙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항에 지금 이제 당원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포항이 50만 도시니까 네. 인구의 1% 정도를 한 5,000명 정도의 당원을 가지게 되면 네. 제가 봤을 때 1% 정도의 당원만 가지면 어떤 선거에서든지 기본적으로 10% 정도에서는 출발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으로서의 꿈이고 네. 또 이제 정당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북 전역에 지금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인데 네.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전부 다 법이 허용하게 된다면 상근자를 두면서 네. 급여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의 토대를 만들어야 네. 지역에서도 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위원회에 상근자를 두고 하는 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얼마 안 가서 자연히 이것 또한 풀릴 거라 봐요. 그렇게 되도록 또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정의당 도당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13개 선거구 네. 말씀 나오신 김에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경북의 몇 군데의 후보를 낼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렇게 해서 네. 아마 제일 후보를 많이 냈을 때가 4명 냈던 걸로 한 5명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렇죠. 네. 그 정도를 내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해요. 그 정도를 내는 게 목표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내는 걸 목표로 했을 때 후보를 만들어가는 것하고 네. 또 하나는 선거는 돈이 들잖아요. 네. 네. 사람이 들고. 네.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후원금이라든가 이제 선거 자금을 조직해 들어가는 부분들. 네. 이것이 지금 시기에 정의당 도당에게 좀 주어진 가책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총력 매진 지금부터 요입당.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부분이 어제 제가 사실 오늘 녹음 시점으로 네. 어제 박원석 의원을 만났어요. 술도 한잔 했는데 지역구 후보 출마시키는 거에 대한 네. 부담, 어려움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제가 이걸 거침없이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옛날에 민주노동당은 제법 큰 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직력도 그렇고 네. 후보로 나갈 인력도 많았고 네. 예, 또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막 돈도 막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라든지 이쪽 당에서 옛날에 민주노동당보다 지역구 후보 수가 점점 좀 줄어든 줄어들고 측면이 있어요. 물론 네. 그 중간에는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때문에 일부러 사퇴시킨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았는데 지난 총선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들어보면은 노회찬 의원이 아이 후보 이렇게밖에 못 내는 거 참 걱정스럽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정의당의 간부급 활동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일부러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네. 일단 포항 북구에는 출마할 후보가 이미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박아무개 씨. 저기- 박아무개 씨. 뭐 사실상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좌우 경선을 준비한 후보도 있고. 경선을 준비한. 그렇죠. 아, 당 내에서? 네. 그러면 포항 북구의 조직력은 굉장히 좋군요. 네. 네, 경선까지 해야 될 정도면. 네. 야, 어딜 가나 네. 이 북구가 네. 경선이 항상 치러지네요. 대구 북구도 네. 대구 북구도 정의당 내에서 먼저 경선을 하고 총선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라고 네네. 하는 이 경선 지역이거든요. 유일한. 네. 근데 포항 북구도 경선 지역이면 이 본선에서도 상당히 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그 네. 경쟁력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운 감을 항상 가져요. 네. 결국 이제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표를 많이 받아야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의당 경북 도당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아무리 키우고 잘 관리하더라도 본인이 선거에서 공직선에서 표를 적게 받으면 네.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포항 북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서적으로 많이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열했던 곳이죠. 네. 민주당 후보하고 계속 같이 저는 붙어야 됐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 기초의원 선거 나서 떨어질 때도 네. 계속적으로 민주당 후보하고 계속 붙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선거 대진운이 좀 없는 경우이기도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포항 북구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뭐 경북에서는 뭐 도지사 후보도 2번 지나갔던 네. 네. 분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중기 씨. 그렇죠. 네. 위원장과 3번 연달아서 선거를 붙으셨죠. 그렇게 돼요. 3번을 이미 붙었어요. 네, 도지사 선거 한 번, 총선 한 번, 도지사 도지사 선거까지. 근데 또 이제 4번째 붙게 되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아쉽기도 해요.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경북에서 조직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는데 네. 포항만큼은 그래도 계속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었고 하필이면 네. 예, 또 박창호 위원장님도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과 맞닥뜨리는 네. 예, 그런 대진을 또 하셨던 거죠. 그 포항 북구면은 포항 중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구영일구는 어딘가요? 이제 시군 통합을 해서 네네. 구영일군 또 포항 그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아 거기도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네. 흥해 네네. 하고 죽도시장 네. 뭐 그걸 다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아 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7년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흥해 주민들 일부는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네. 곳이죠. 그러니까 지진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봤던 흥해, 네. 장성동, 양덕 지역 아하, 네.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죠.
그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사실은 포항 지역을 많이 못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그 지진 문제 포함해서 포항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포항은 지금 현재는 지진 어떤 특별법 네. 통과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네네. 이제 국회에 자유한국당 안도 올라가 있고 민주당 안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 네. 바른미래당 안까지 올라가 있어요. 음. 정의당은 산자위에 네. 의원이 없어가지고 아하. 안을 내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도 그냥 심의 일정조차도 전혀 못 잡고 있는 네. 안만 올라가 있는. 네. 그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전원의 발의로 네. 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문제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진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 네. 누가 먼저 선빵 치듯이 네. 안을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야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정부의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내가 먼저 안을 제출했다는 그 선명성 그 내세우기처럼 네. 그것도 실제 안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실하다. 네. 그러니까는 안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된대 법안에. 네네. 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담지 않고 있고 그러다면 또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시행령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성세월 하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진특별법을 빨리 좀 제대로 만들어서 네. 포항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좀 많이 어렵다 네. 보는 거고 좀 전국이 또 많이 꼬여 있잖아요. 네. 이 뭐 청문회 정국 내지는 이제 정기국회 뭐 어떻게 될지도 아직 아무도 감을 못 잡는 부분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바로 내일부터 또 장외투쟁 들어간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진특별법에 어떤 우리 포항 시민의 기대가 아직은 좀 많이 난망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포항 시민들은 또한 거기에 또한 기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진보 정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깨가 많이 무겁죠.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정의당에서 특히 박상호 위원장님도 집이 근처에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서 많이 발벗고 뛰어다녔거든요. 그리고 당시 포항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했었지만 또 포항이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 월성원전에 지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점검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노회찬 의원님도 그렇죠. 내려오셨고 이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최선은 이정미 의원이 내려오셔서 같이 또 월성원전 점검하러 가기도 그렇죠. 했었죠. 바로 이제 지진 일어나고 한 다음 날, 네. 다음 날 흥예에 가서 이제 그렇죠. 지진 현장 둘러보고 네. 포항시 시청체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네.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바로 월성원전에 가서 이제 네. 브리핑을 받고 지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뭐 노회찬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수행해서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 우리 사무실이 바로 지진에 좀 직격탄을 받은 또 지역이고 지금도 사무실에 보면 도당 사무실이요. 네. 아. 지진의 흔적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벽이 쫙 갈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이제 포항 지진이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두 번째잖아요. 네. 경주담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표면에서 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충격은 경주 지진보다 훨씬 더 위력이 컸던 거거든요. 네네. 사무실에 이제 지진 날 때 앉아 있었죠. 앉아 네. 있었는데 책 우르르 쏟아지고 네. 탁자가 그냥 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오고 바깥에 나가니까 동네 아주머니 분들이 이제 망연자실하게 길에 퍼져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고 포항은 그 지진 일어나고 한 약 한 달간 주말만 되면 그 흥예라든가 양덕 신도시인데 여기 텅텅 비어요. 어디 다른 데 갈 때 있는 사람들은 네. 일단 이제 주말에는 다 나가고 또 뭐 직장이라다 이런 데 이제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인이라든가 아들들은 전부 다 이제 친정 뭐 친가 이런 데 다 보내놓고 있는 좀 그랬던 기회. 다시 여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일이니까. 네. 여진이 계속적으로 왔었던 거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밤에 자다가 드르륵 해요. 자는데 새벽 뭐 네. 3시고 4시고 이렇게 오면 뭐 3점 얼마 뭐 이렇게 계속 왔잖아. 오늘.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지진 뭐 가방도 사놓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물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포죠, 공포.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옛날에 구미 단수 사태 때 네. 물이 안 나오니까 아하. 예, 적지 않은 구미 시민들이 의성인가 그 온천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좀 예, 사실 이제 뭐 경북에는 서로 이렇게 친인척이라든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제 저희 친척 왕고모 님께서 이제 흥해에 사시기 때문에 예, 또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지진이었었죠. 네. 네. 그럼 흥해하고 혹시 포항시의 기계면도 북구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네. 제 고향이시죠? 고향, 예. 네, 제가 그때 에피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의 친척 아재와 박창호 위원장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 포항의 좀 현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몇 개 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포항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집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한 30% 빠진 곳도 있다 할 정도로 집가락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물론 이제 그 철강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항 사람이 대통령 했다지만 네. 그 시절에 포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네. 침체돼 있어가지고 구미랑 비슷한 게 구미도 박근혜 대통령 되고 별로 구미 공단에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영일만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지만 네.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네. 없고 이제 그 계속 적자만 나는 영일만 그 신흥 주식회사가 네. 자본금 거의 다 까먹은 걸로 알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포항도 마찬가지로 좀 심각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장사시민도 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옛날에 보지 못하던 점포세 놓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하락돼 있는 네. 양덕 신도시 이런 데도 보면 몇 집 건너 한 집은 거의 점포세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 가게가 안 비던 곳이고 네. 시내 중앙상가 최근에 이제 야시장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야시장 하는 주변 상가 보면 거의 점포세가 붙어 있고 경기 하락이 좀 심각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네. 우리 박창호 위원장께서는 환경운동가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이 보시기에 정의당 경북도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 관심일 수도 있는데 경북 지역에 좀 생태 환경 이슈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활동은 사실 워낙 경북이 23개 시군이나 되다 보니까 좀 활동을 곳곳마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근데 곳곳에 다 환경 문제가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봉화의 영풍 그 석포절연소 네. 도 결국 이제 그 폐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영풍 석포절연소의 어떤 그 낙동강 상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포항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네. 그 분리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네들은 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기술적인 한계가 아닌 것으로 뭐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 그 대기 오염 물질을 그렇게 무방비로 배출하는 문제. 그러나 포항의 포스코는 경북으로 따지면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의 한 80% 이상을 네. 포스코가 차죠. 포항 제철소 하나가 차지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막강의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거고, 네.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때 석탄 화력 발전소 지어달라. 네. 뭐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네. 그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대기 환경 보전법상 포항만 특별하게 예외 지역으로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포항만 특별하게 예외 지역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대기 그 수치가 요만큼인데 네. 포항은 그보다 훨씬 심해도 너희는 참고 살아라. 네.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니까 참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그렇게 막 청원도 하고 네. 그때 청원이 포스코가 나서 30몇 만인가 네. 서명을 받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 너네는 좀 더 참고 살아라. 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 아까 영풍 석포제련소랑 포스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영풍 석포제련소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포스코의 경우에도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상태이고 경상북도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끌고 있어요. 그 두 기업 다 우리가 조업정지를 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경북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네. 이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영풍에서 생산한 아연계를 포스코에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둘이 동시에 멈추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조업정지 처분을 같은 시기에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똑같은 시기에 맞추면 아무 피해 없이 할 수 있다. 조업정지. 네. 뭐 실질적으로 네. 조업정지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법 체계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그 조업정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은 환경부 규칙으로 돼 있어요. 네. 규칙에 가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있어요. 네, 그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규칙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데미지가 없는 거라 포스코 같은 저런 사업장에 조업정지 뭐 한 달을 가징금 1억 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네. 그 큰 사업장에 1억 원이 무슨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드는 장관의 규칙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법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창욱 위원장님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이 경북에 보면 정의당이 지역위원회가 있는 지역이 몇 곳이 안 되는데, 네. 영주시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영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정의당, 경북도당이. 그리고 영주시 의회는 정의당 의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나서서 영주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영주시장이 뭘 잘못했죠? 그 무슨 강이고 그냥 낙동강 거기도 낙동강이지. 낙동강 네. 상류 지역에 내성천. 네. 거기에다가 그 돈사 네. 쉽게 하면 돼지우리죠. 네. 아, 네네. 돼지우리를 짓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고 100억짜리 공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는 한 3점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돼지우리를 짓는 게 이게 아주 이제 복잡하게 진행돼요. 네. 그 허가를 영주시가 안 내줘서요. 네. 안 내주니까 허가를 처음에 이제 조건을 이 사람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똥오줌을 똥오줌을 전량 위탁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패소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뭐냐면 그 전량 그 위탁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주는 업체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 가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다시 이제 그렇게 해가 소송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똥은 말려서 위탁 처리하고 네. 오줌은 밭에다가 농경지에 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허가 신청을 해요. 근데 네. 농경지에 뿌리려면 그만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이 그냥 나무집에다가 아무데나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다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요. 하니까 그때는 그 법원이 그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정당하다고 네. 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영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영주시장 처남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5천만 원 받아요. 5천만 원 받는데 네. 이제 이게 좀 그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영주시장이 그 업자를 만나요. 네. 만나가지고 우리 처남을 만나봐라. 네. 처남 만나봐라. 그럼 처남을 만날 거 아닙니까? 처남을 많이 도와줘라. 우리 처남을. 네. 그래서 처남 만나니까 처남은 대뜸 하는 말이 시장님이 돈이 좀 필요하다. 5천만 원 더. 네. 돈 해줬어요. 네.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영주시장을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안 처남은 지금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돼서 네. 형을 살고 있습니다. 처남하고 업자는 구속돼 있고. 네. 네. 한데 이제 영주시장이 뭐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결에는 이게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제3자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다 같이 처벌하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업자가
자기가 이제 피해 갈라 했으면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나는 네. 그 이제 그 영주시장 처남인데 네. 시장인데 좀 로비 좀 해달라. 그래서 인데만 그 로비 자금으로 줬다 그러면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영주시장에게 전달하라는 네. 업자는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한 번 또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걸 이제 조사를 해라. 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죠. 네. 포항에서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예. 이 고발장을 박창호 위원장님이 네. 제출하셨어요. 그 영주 안에도 이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나서서 고발한 거는 정의당이었고 그리고 또 영주시장을 먼저 고발했던 정당이 하나가 있어요. 2월 달에. 2월에요? 네. 최교일 최교일 국회의원과 네. 이 미국에 있는 스트릿바에 함께 갔었던 네. 영주시장이 지금 박창호 위원장이 고발했던 시장이거든요. 아, 그 시장이군요. 참. 네. 녹색당이 고발했던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가 네.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각각의 사유로 맞습니다. 한 사람을 조지고 있군요. 네. 최결 국회의원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검찰에 뭐 흔히들 이인자라고 네. 이야기하는 중앙지검장 출신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최결 국회의원의 후배입니다. 고려대학교 후배고 뭐 네. 고등학교 후배 직접 고등학교는 애들 영주 네. 출신이고 네. 네. 그래서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도 네. 영주고등학교 그렇죠.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데 영주에는 당협위원장이 계시지 않나요? 네, 있어요. 네. 있고 이제 뭐 한다고? 우리 지역위원회하고 네. 상의를 했고 네, 네. 지역위원회하고 같이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있어요. 네.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서 네, 네.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고 해가지고 설득하고 같이 네.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했고 네. 지금도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영주시장이 이제 그 돈사를 이제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준공 승인을 일단은 해주겠다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또 뭐 그렇죠. 주저하는 것 같은데 네. 정의당은 그 만약에 준공 승인을 해준다면 준공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소송을 할 겁니다. 시민 농구라든가 이런 걸 모집해가지고 그런 소송까지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그 밖에도 정의당 경북도당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이것이 우리의 지역 사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될 만한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자랑거리라든지 네, 우리 이런 거 했다. 그 이제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내년 총선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이런 거라요. 네. 노동조합 아직도 만날 많이 깨지죠. 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이제 민주노총에 노조가 생겼지만 네. 결국 회사는 아직도 보면 회사의 태도는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계속 하고 있죠. 이제 만나기도 네. 하고 또 포스코 노조 생겨가지고 이제 그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렇죠.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 잘 안 연락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의 허대만 위원장 같은 네. 경우는 제가 하자고 하니까 네. 흔쾌히 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박창호 위원장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민주당 네.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 남구와 울릉에 울릉이죠.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아까 말한 포스코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네. 방해하지 마라. 노조 탄압하지 마라. 네. 뭐 같이 이제 기자회견 해주고 네. 민주당하고 그 기자회견 2번 같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정치계획 선거제도 계획에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같이 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는 또 구미에 네. 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님이 네. 의장님이 사선이 돼요. 사선. 저랑 네. 같은 동네 지역구였던. 네. 동료 의원이었던. 그렇죠. 네. 이분이 보니까 건설업을 하시면서 네. 이제 수의계약으로 그때 당시에 밝혀진 거는 뭐 5년간 5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또 더 밝혀져 한 10억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9억 몇천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는 그 회사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사실 자기 가족 회사고 자기 가족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사무실도 건설회사 사무실에다가 CEO 누구하고 명표 떡 붙여놨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우리 이제 구미 저는 알고 있었죠. 최인혁 위원장인데 네. 그 인동건설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라고. 네. 네. 바로 우리 집 앞인데 그때 보떡 가더니 사진 찍어. 아, 그거 왜 이제 알았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얘기해 줄 걸 그랬나? 그러니까 안에 안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저도 속았던 거는 네. 김태근 의장이 그 자기 지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회사에. 그거 재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지 맞아요. 않았어요. 안 그래서 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김태근 의원이 생각보다 재산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도 저도 이제 동네 수의계약 그 내역 있잖아요. 네. 인동건설이라는 그 업체가 좀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뭐 공무원들한테도 이거 어떤 업체든 간에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네. 그냥 확 치기가 어려웠던 게 대표도 아니고 네. 지분도 없다고 하니 뭐 이거는 사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산 신고에 누락을 했다. 이제 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네,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은 나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낙선했지. 그래서 제가 영구 불출마를. 네. 그 뭐 포항, 영주, 구미 이렇게 네. 경북도당 위원장은 힘듭니다. 맞아요. 경북이 너무 넓어서. 네. 네. 광개토대왕 정도의 예, 넓은 곳인데 또 경주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사실 내년 총선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결국에 이 총선에서 이 당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은 자체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영입 인사 네. 영입에 성공할 거냐 이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지난 총선 때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네.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과연 정의당에 들어갈 것인가? 네, 요 좀 궁금증들이 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몇 번 만나서요. 그냥 최근에는 안 만났는데 네, 그 정의당에 들어오시라고 했고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답을 안 했어요.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주변 친한 분들하고 이제 네. 권 변호사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총선에 출마하면 이제 정의당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네. 이야기는 좀 교통정리 차원에서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으로 출마를 할 것이라고 네. 뭐 기대를 하고 기대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조만간 좀 만나서 또 이야기를 또 좀 드리고, 네. 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 좋은 영입 인사가 있으면 상고초를 해서라도 또 네. 모셔야 되고, 또 그렇게 모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주변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네. 예를 들어 경주에 우리 정의당 당원이 아직도 1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몇 배 정도로 좀 키우는 네. 그런 것도 동시적으로 들어가면서 뭐 좀 조직력이라도 있어야 선거를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같이 좀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참고로 그 지난 총선 때 권영국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지금 국회의원이죠. 용산 참사에 김석기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했고 네. 또 이 새누리당 계열의 무소속 후보가 또 출마를 했고 민주당 후보까지 출마를 했는데 권영욱 변호사가 15% 이상을 넣었죠. 득표했고 민주당 후보보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아이고 결정적입니다. 네, 민주당 네. 후보가 10% 초반이었는데 권영욱 네. 변호사가 15%를 넘겼죠. 사실은 이건 뭐 현실적인 건데 약간 그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권영국 변호사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그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네. 약간 외연 확장에 방해를 안 받고 민주당을 제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으면 정의당 입당을 좀 주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한 설득 논리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이제 않습니까? 그때 저 완전 부정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제 민주당을 네. 제외한 네.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영국 변호사를 도와줬는 건데 네.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정의당의 지지율이 물론 이제 포항에 얼마, 경주에 얼마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전국적 지지율 이것만 나오고 지역은 그런 의미 있는 그 지지율 통계가 여론조사도 안 나오잖아요. 네. 나온다 해도 그 편차가 워낙 심하고 샘플이 적으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당으로 출마를 한다면 정의당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출발하고 그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관계는 또한 그 보태지는 부분들이지. 네. 정의당의 이미지가 그렇게 지금 현재 나쁘거나 하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영남지에서 참패를 했어요. 네. 사실 그때 바른미래당보다 낮게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영남지기 참패 원인이 뭐 노동정치의 어떤 뭐 태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영남지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80%였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였으니까 네. 오로지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네. 예를 들어 우리 여영국 의원조차도 창원 성산에서 네. 네. 민주당 후보인데 밀려 떨어졌잖아요. 네. 아, 민주당- 그때 도의원 선거에서. 도의원 선거에서. 그렇죠.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거 흐름을 보면 20대 젊은 우리 이제 그 흔히 부재 투표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외 사전 투표라고 네. 하면 90%가 민주당 몰표가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표가 나오고 민주당이 그렇게 팍 하니까 이길 도리가 없었던 뭐 좀 그런 게 강했죠. 이제 네. 예를 들어 구미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인혁 후보가 네네. 나갔는데 그 민주당 후보 한 분이 40 몇 프로 득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1위로. 네. 혼자서 네. 압도적이죠. 네. 후보가 막 일곱 그분이 명, 이제 욕설 파문의 주인공이었던 신문식 의원이시죠. 7명인가 뭐이다 네. 이제 네. 그런 시기는 가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좀 차분해지는 선거. 네. 정의당의 실력이라든가 이것만큼 평가받는 선거가 이번 총선에는 기다리고 있다. 네. 물론 이제 지금보다 더 플러스 해야겠지만 좀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제가 권영욱 변호사와 만났을 때 고민은 무소속 후보였기 때문에 이 외연 확장이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정의당을 들어가는 게 우려된다기보다는 당시에도 그랬고 올해 만났을 때도 어쨌든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 시기처럼 좀 하나로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정당을 택하기가 어려웠다 당시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당을 정도 만드시려고 했죠. 맞아요. 시민혁명당이라고. 시민혁명당. 네. 근데 경주에 내려와 보니까 이 당 만드는 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좀 뭐 본인도 깨달았다. 네. 그리고 동시에 하게 되는 생각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정의당이 이제는 진보정당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들이 정치로 가는 거는 뭐 후배들, 선후배들 정치로 가는 건 참 좋지만 네. 민변 출신들이 다 민주당만 간다. 예, 민변 이꼴 민주당이라는 등식을 좀 깨고 싶다. 예, 그게 본인이 아니면 누가 이 총대를 매겠냐. 예. 그렇죠. 그 아쉬운 점이 물론 정의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망성을 가지면 네. 민주당으로 가요. 네. 항상 그래요. 네. 뭐 외람된다 여성단체 네. 마찬가지였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의당 뭐 진보정당이 왜소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너무 좀 성급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정의당이 뭔가 좀 이제 가능성이 보이겠다 느꼈던 게 대구에 있는 민변의 한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고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라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통한 출마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출마했던 이 정치적 도전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정치적 도전을 해야 되는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고민을 하는데 네. 정의당 분들이 이분을 몰라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니 뭐 권영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네. 혹시 좀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 영입 이런 계획이 좀 있나요? 정의당 경북도당에서 언제든지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실제로 네. 몇 분 만났던 분도 계세요. 계신데 아직까지는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데 이제 그걸 설득을 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 새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하고 아까 말하던 네. 선거는
돈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제 조달할 것인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의당은 이번 총선이 사실은 절체절명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때부터 뭐 이 진보정당의 역사가 작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 때 그 13명입니다. 네, 13명. 그 이상의 성적표를 아직 한 번도 못 얻었는데 그렇죠. 민주농당 때 10명.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적어도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정도에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그 발돋을 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 선거제도 계획이라든가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0%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0%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정의당이 적어도 그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어떤 의회 내에서 발언권을 당당히 가져야 이걸 100%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힘을 가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야 한국 사회가 좀 더 많이 변하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제도적 개혁은 사실 거의 못했잖아요. 뭐 법을 바꾼다거나 네. 개헌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의회 내에서 이제 정의당의 포지션이 좀 강화돼야 된다. 네. 진보정당의 포지션이. 하고 민주당을 외람되게 표현합니다만 민주당은 항상 그 민주당의 중도의 포지션이라면 네. 보수 쪽의 힘이 좀 세해 보인다 그러면 보수 쪽으로 싹 가요. 최근에를 보더라도 진보 쪽의 힘이 강해 보인다 그러면 진보 쪽으로 옮겨와요. 저울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왼쪽에 그 진보 정당이 힘있게 자리 잡으면 한국 사회의 균형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야 본격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제가 어제 이제 박원석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 분도 섞여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두 분이 공감을 하신 것이 민주당 쪽 인사가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오른쪽을 먹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민주당이 중도 우파 정당 되고 정의당이 이제 좀 진보 좌파 되는 예,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또 이제 정의당 내에서 이런 부분은 쟁점이 계속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민주당과 차별성을 얼마나 가질 것이며 힘은 또 얼마나 합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또 당원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박장호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좀 하신다면 그 정치 정당의 영역은 쉽게 말하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빠지는 게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경쟁적으로 활동하더라도 그런 게 없지만 정당은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빠지는 게 있고 우리가 내려가면 다른 데 보태지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정의당이 하는 다른 정당하고는 항상 그 긴장과 경쟁 관계죠. 기본적으로 그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이 민주당을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손잡아야 될 일은 사실 별로 거의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뭐 최근에 그 수구적인 어떤 색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도 바른미래당 정도 또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갈 일은 없지만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의당 왼쪽에 또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협력해야 될 관계가 상당히 많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력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이상 또 거의 이하도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로 뚜벅뚜벅 가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지금은 소수지만 언젠가 다수가 되기 위한 노력. 그 다수를 지향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그래도 경북 지역이고 하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뭐 지역구별로 다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거나 양당 당원들이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이런 게 있겠죠.
후보 단일화라는 부분들은 야 전국적인 어떤 중앙당과 중앙당의 그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조금 제한적으로만 열려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아마 네. 그게 어려울 거라 보는 겁니다. 네. 어려울 거라 보는 거고 그러면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중앙당이 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데 정의당이 후보를 13개 지역구에 현실적으로 다 못 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다 못 내면 거기에 정의당 지지자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 싸우면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네. 저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네. 우리가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라서 지역구 후보가 없어가지고 네. 민주당 찍어준 표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기브앤테이크가 있었던 사실 거죠. 훨씬 더 많아요. 똑같이 주고 받았는데 왜 근데 너네만 줬다고 하냐? 정의당에게 네. 뭐 비례대표 표 좀 줬다. 근데 그건 뭐 사실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준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경북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경북 지역 총선에서 전 지역구 후보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네. 열린우리당이 창당했을 2004년에. 때. 2004년에. 그 이후로는 전 지역구 후보를 못 냈고.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는 전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후보도 다 없는데 먼저 단일을 하자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의당 입장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네.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는 정의당에서 13개 지역구 가운데 최소 5개 이상의 지역구의 후보를 내야지 이 존재감을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 정도로 더 전망을 해요. 네. 그러면 포항 북구, 네. 그리고 지금 지역위원회가 있는 경산, 구미, 영주, 경주, 네. 이렇게 되면 5군데가 나오죠. 경주라고 하시는데 네. 부드럽지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쌍영국이 가능할지, 경남의 여영국, 네. 경북의 권영국이 가능할지 이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뭐 누구보다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선거에서 또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포항 북구는 또 어떻게 될지 네,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경북 도민들을 포함한 뉴스 밑장 정치자분들에게 정의당의 활동가로서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정의당을 더 많이 사랑해 줍사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정의당 아닌 다른 정당, 예를 들어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더 작은 당도 있을 거고 정의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정치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참여할 때 한국 사회 정치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보수적인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스스로 참여해서 그걸 바꾸고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한국 정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조금 계시면 가감하게 정의당에 당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정의당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 정말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해가지고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무럭무럭 커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당원 가입을 또 박창호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부탁을 드릴 것이 정의당 당원분들이 뉴스 밑장 구독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당 네. 당원이 3만 명이 넘는데 네네. 뉴스 밑장 당원 중에 1%만 뉴스 밑장을 정의당 당원 5만 명. 5만 명입니까? 네네. 그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이을 만한 네. 그런 방송이다라고 저는 뭐 그 평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그렇다면은 정의당 당원들이 좀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 분들이 왜 정의당만 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타당 지지자분들도 저희 방송 청취자 많잖아요. 네. 기다리십시오. 네. 네, 각 당 다 부릅니다. 저희 네. 자유한국당까지 부를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수정당 어드밴티지로 네. 오늘 특별히 정의당부터 모셨고 추석 시즌을 전후해서 저희가 본격 총선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 지지자분들도 너무 이것만 보시고 왜 특정 정당만 불러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 공화당까지.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좋고 뭐 친반 연대도 혹시 유지되고 있다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또 대구까지 걸음해주신 박정우 위원장님, 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네.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길 편집장님도 네. 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신 이창원 인기공삼 대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창원 대표는 다른 마이크가 에피소드에서 없습니다. 네,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